너 정말 내 엄마랑 똑같이 생겼구나. 매일매일 너 보면서 얼마나 힘든지 알아? 나가, 제발. 11살 도윤이를 향한 계모 박명희의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친엄마를 닮았다는 이유로 집에서 쫓겨난 어린 소년. 길거리를 헤매며 굶주리고 사기를 당하고 모든 걸 잃어가면서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퓨처링크 창업자이자 CEO인 한도윤입니다. 22년 후 글로벌 기업의 CEO가 되어 한국에 돌아온 도윤이 호텔 컨퍼런스 홀에 앉아 있는 박명희와 그의 아들 박민준 앞에 당당히 나타났는데 과연 도윤이는 자신을 버린 계모와 이복 동생에게 어떤 복수를 할까요?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한도윤은 방 한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계모의 발걸음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박명희의 하이힐이 거실 바닥을 차갑게 울리는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11살 소년의 가슴은 두근거렸습니다. 아버지가 출장을 떠난 지 사흘째였습니다. 저 소리만 들어도 알 수 있었다. 새엄마가 또 화가 나셨구나. 도윤이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새엄마는 방문을 벌컥 열지 않았습니다. 문 앞에서 잠시 멈춰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도윤이는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어요. 새엄마의 한숨 소리가 들렸거든요. 깊고 무거운 한숨이었습니다. 오늘은 뭐가 또 잘못된 걸까요? 도윤아, 나와. 박명희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차가웠습니다. 네, 알겠어요. 도윤이는 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거실로 나온 도윤이를 본 박명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35세의 그녀는 언제나 완벽하게 화장을 하고 단정한 옷차림을 유지했지만 오늘은 뭔가 달랐습니다. 입술이 굳게 다물어져 있었고 눈빛이 유난히 날카로웠습니다. 손에는 검은색 쓰레기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저게 뭐지요? 도윤이가 똑똑히 봐. 명희는 팔짱을 끼고 도윤이를 내려다봤습니다. 너 정말 내 엄마랑 똑같이 생겼구나. 그 눈빛까지 말이야. 매일매일 너 보면서 얼마나 힘든지 알아? 왜 하필 내 엄마를 그렇게 닮았을까? 도윤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얘기만 나오면 새엄마는 항상 이런 표정을 지었거든요. 아빠한테는 절대 이런 모습을 보이지 않지만요. 아빠가 없을 때는 늘 이랬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운 시선으로 도윤이를 바라봤어요. 제가 뭔가 잘못했나요? 도윤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명희는 한숨을 깊게 쉬었습니다. 잘못한 게 아니야. 그냥 내가 여기 있으면 안 되겠더라. 나도 이제 못 견디겠어. 매일 내 엄마 생각나게 하지 말고. 왜 나한테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야? 그런데 아빠가 오시면 어떻게 해요? 저 없으면 아빠가 얼마나 걱정하실까요? 아빠는 모르셔도 돼. 명희의 말은 단호했습니다. 아빠한테는 내가 친구 집에 놀러 갔다고 할 거야. 그럼 아빠는 언제까지 속이실 건가요? 도윤이는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친구 집에 놀러 간 게 아니잖아요. 정말로 쫓겨나는 거잖아요. 명희는 거실 소파에 놓인 작은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내 옷 좀 챙겨뒀어. 그리고 이것도. 그녀가 내민 것은 엄마의 낡은 목걸이였습니다. 은으로 만든 작은 하트 모양 펜던트가 달린 목걸이였죠.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늘 목에 걸고 다니던 거였어요. 3년 전 엄마가 병원에서 마지막으로 도윤이 손을 잡으며 건네준 유일한 유품이었습니다. 이게 왜 여기 있어요? 서랍 깊숙이 넣어뒀는데요. 내 엄마 유품이잖아. 가져가. 명희는 목걸이를 도윤이 손에 쥐어줬습니다. 그러면서 고개를 돌렸어요. 마치 도윤이 얼굴을 보기 싫다는 듯이요. 도윤이는 목걸이를 받아들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목걸이는 여전히 따뜻했어요. 엄마 손길이 아직 남아있는 것 같았거든요. 그럼 저는 어디로 가야 해요? 이 늦은 시간에 갈 곳이 어디 있나요? 그건 내가 알아서 해. 명희는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찬 바람이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11월의 날씨는 벌써 제법 쌀쌀했거든요. 밖은 벌써 어둠이 깔려 있었습니다. 도윤이는 가방을 메고 목걸이를 꽉 쥐었습니다. 정말 안 돼요? 저 어디 갈 데가 없는데요? 친구들 집도 다 멀고 이런 늦은 시간에 어떻게 찾아가나요? 그건 내 문제가 아니야. 박명희는 도윤이의 어깨를 밀었습니다. 나가.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제가 뭘 잘못했는지 말해주세요. 고칠게요. 도윤이는 마지막으로 애원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명희의 마음은 이미 굳어져 있었어요. 도윤이는 비틀거리며 현관 밖으로 나왔습니다. 뒤에서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자물쇠 돌아가는 소리까지요. 정말로 다시는 들어올 수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에 서 있는 도윤이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파트 복도는 을씨년스럽게 조용했어요. 이런 시간에 밖에 나와 있는 사람은 도윤이뿐이었거든요. 형광등 불빛이 깜빡거리며 복도를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왜 하필 저한테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엄마. 도윤이는 목걸이를 목에 걸며 작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엄마 목걸이에서 희미하게 엄마 향기가 나는 것 같았어요. 장미꽃 냄새 같기도 하고 따뜻한 우유 냄새 같기도 했죠. 엄마가 자기 전에 항상 따뜻한 우유를 끓여주셨거든요. 엄마라면 이런 상황에서 뭐라고 하셨을까요? 도윤이는 계단을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발걸음이 계단에 울려 퍼졌어요. 각 층을 지날 때마다 다른 집에서 나오는 저녁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누군가는 된장찌개를 끓이고 있었고 또 다른 집에서는 고기 굽는 냄새가 났어요. 따뜻하고 맛있는 냄새들이었지만 도윤이에게는 더 쓸쓸하게 느껴질 뿐이었습니다. 저 집 사람들은 지금 가족끼리 모여서 맛있는 저녁을 먹고 있겠죠? 1층에 도착하니 밖은 더 추웠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어둠을 겨우 밝혀주고 있었죠. 바람이 불면서 낙엽들이 땅 위에서 바스락거렸어요. 도윤이는 목걸이를 더 꽉 쥐었습니다. 엄마, 저 이제 어떻게 해야 해요? 어디로 가야 하나요? 목걸이 속 작은 하트가 도윤이의 체온으로 따뜻해졌어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자동차 헤드라이트가 아파트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거든요. 혹시 아빠일까요? 아니면 전혀 모르는 사람일까요? 도윤이는 가슴이 두근거리며 그 불빛을 바라봤습니다. 도윤이는 지하철역 계단 모서리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집에서 쫓겨난 지 벌써 사흘째였어요. 작은 가방을 베개 삼아 잠을 청해보려 했지만 추위 때문에 눈이 감기지 않았습니다. 11월 말의 바람은 생각보다 매서웠거든요. 왜 이렇게 추운 걸까요? 엄마 목걸이를 꽉 움켜쥔 손도 시려서 감각이 없었어요. 지나다니는 사람들은 도윤이를 보고도 그냥 지나쳤습니다. 어떤 아주머니는 잠깐 멈춰 섰다가 고개를 흔들며 발걸음을 재촉했어요. 저 사람은 왜 도와주지 않는 걸까요? 도윤이의 배가 꼬르륵 소리를 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대로 밥을 먹은 게 언제였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어요. 새엄마가 내쫓기 전날 저녁이었나요? 아니면 그 전날이었나요? 지하철역 매점에서 나오는 라면 냄새가 코끝을 자극했습니다. 따뜻한 라면 한 그릇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도윤이 주머니에는 동전 몇 개밖에 없었어요. 용돈을 받은 지도 오래됐거든요. 아빠는 출장 가기 전에 용돈을 주려고 했는데 명희 이모가 나중에 주겠다고 했었죠. 그런데 결국 받지 못하고
쫓겨나게 됐습니다. 새벽 5시쯤 되니까 지하철역에 사람들이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출근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정장 차림의 아저씨들과 단정한 옷을 입은 아주머니들이 바쁜 걸음으로 지나갔어요. 모두 어딘가 갈 곳이 있고 돌아갈 집이 있는 사람들이었죠. 저 사람들은 지금 어디로 가는 걸까요? 따뜻한 집에서 맛있는 아침을 먹고 나온 걸까요? 도윤이는 목걸이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엄마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포기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아니면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라고 하셨을까요? 그런데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하죠? 도윤이는 고개를 들어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지하철역 근처에는 여러 가게들이 문을 열기 시작했어요. 편의점, 카페, 그리고 작은 빵집도 있었습니다. 빵집에서 고소한 냄새가 흘러나왔어요. 갓 구운 빵 냄새였습니다. 도윤이의 배가 또다시 꼬르륵 소리를 냈어요. 그때였습니다. 빵집 문이 열리면서 40대로 보이는 여자분이 나왔어요. 앞치마를 두른 채 가게 앞을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도윤이를 발견했어요. 어머, 저기 애가 왜 혼자 앉아있지? 최은자는 빗자루를 들고 도윤이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애야, 너 왜 여기 있니? 부모님은 어디 계시고? 도윤이는 대답하기가 어려웠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집에서 쫓겨났다고 말하면 믿어주실까요? 아저씨, 아니 이모님. 저 집이 없어요. 갈 곳이 없어서 여기 있는 거예요. 최은자의 얼굴에 놀란 기색이 스쳤습니다. 집이 없다고? 그게 무슨 말이니? 부모님이 어디 가셨는데? 아빠는 출장 가셨고 엄마는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새엄마가 저를 내쫓았어요. 도윤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말하고 나니까 더 슬퍼졌거든요. 최은자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러더니 도윤이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어머, 이 추운 날씨에 밖에서 며칠이나 있었니? 얼굴이 왜 이렇게 파랗게 됐어? 사흘째요. 배도 너무 고프고 추워서 잠도 못 잤어요. 도윤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참고 있었던 것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어요. 최은자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자신에게도 비슷한 나이의 아들이 있었거든요. 만약 내 아들이 이런 상황이라면 어떨까 생각하니까 그냥 지나칠 수 없었어요. 일단 안으로 들어와. 따뜻한 빵이랑 우유 좀 줄게. 정말요? 고맙습니다, 이모님. 도윤이는 최은자를 따라 빵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따뜻한 실내 공기가 얼굴을 감쌌어요. 갓 구운 빵들이 진열장에 가득 놓여 있었습니다. 크림빵, 단팥빵, 소보로빵까지요. 도윤이는 침을 꿀꺽 삼켰어요. 최은자는 따뜻한 우유 한 컵과 크림빵 2개를 도윤이 앞에 놓았습니다. 천천히 먹어. 체하면 안 되니까. 네, 감사합니다. 도윤이는 크림빵을 한 입 베어 물었어요. 달콤하고 부드러운 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사흘 만에 먹는 제대로 된 음식이었어요. 이렇게 맛있는 빵은 처음이었을까요? 아니면 너무 배가 고팠던 걸까요? 우유도 따뜻해서 얼었던 몸이 조금씩 녹는 것 같았어요. 최은자는 도윤이가 먹는 모습을 지켜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요? 경찰서에 신고해야 하나요? 아니면 아동보호센터에 연락해야 하나요? 그런데 그러면 아이가 시설로 가게 될 텐데요. 애야, 당분간 여기서 지내면 어떨까? 빵집 일도 도와주고 말이야. 정말요? 저 같은 애도 일할 수 있나요? 물론이지. 간단한 일들이야. 빵 포장하고 진열대 정리하고 그런 거. 어렵지 않아. 최은자의 제안에 도윤이는 눈이 반짝였어요. 일할 수 있다면 돈도 벌 수 있고 잠잘 곳도 해결되는 거잖아요. 고맙습니다, 이모님.
열심히 할게요. 최은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걱정이 있었어요. 보호자도 없는 아이를 이렇게 두는 게 괜찮을까요?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도윤이는 그날부터 빵집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진열대를 닦고 빵을 포장하고 손님이 오면 인사도 했어요.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금세 익숙해졌습니다. 최은자도 도윤이가 성실하고 예의 바른 아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이모님, 이 빵은 어떻게 포장해야 하나요? 저렇게 하면 돼. 보기보다 손재주가 좋구나. 네, 엄마가 손재주가 좋다고 하셨어요. 도윤이는 엄마 얘기를 하며 잠시 슬픈 표정을 지었어요. 최은자는 그런 도윤이를 보며 더욱 안쓰러웠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자 최은자는 점점 불안해졌어요. 다른 가게 사장님들이 수군대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은자 씨, 저 아이 보호자가 정말 없는 거 맞아요? 혹시 문제되는 거 아니에요? 요즘 아동 관련해서 규정이 엄격하잖아요. 신고라도 들어가면 어떻게 할 건가요? 최은자는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도윤이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았지만 자신의 가게와 가족도 생각해야 했어요. 만약 정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죠? 가게 문을 닫아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빵집 문이 열리면서 정장을 입은 남자가 들어왔어요. 구청 공무원이라며 신분증을 보여줬습니다. 혹시 여기서 아이를 고용하고 계신가요? 신고가 들어와서 확인하러 왔는데요. 최은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결국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게 어떤 신고인가요? 미성년자 불법 고용 의혹입니다. 보호자 동의서나 관련 서류가 있으신가요? 도윤이는 뒤에서 이 상황을 지켜보며 가슴이 철렁했어요. 이제 정말 끝인 건가요? 이모님이 곤란해지는 건가요? 최은자는 한참 동안 말을 못했습니다. 그러더니 도윤이를 불렀어요. 도윤아, 이리 와봐. 할 말이 있으니까. 도윤이는 무슨 일인지 알 것 같았어요. 결국 자신 때문에 이모님이 문제에 휘말리게 된 거죠. 미안해, 도윤아. 나도 어쩔 수 없네. 네, 이모님. 괜찮아요. 도윤이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마음은 아팠지만 이모님을 더 곤란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어요. 최은자는 눈물을 참으며 도윤이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정말 미안하다. 더 도와주고 싶은데. 도윤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자신의 작은 가방을 챙겼습니다. 또다시 갈 곳 없는 신세가 된 거예요. 공무원이 떠나고 나서 최은자는 도윤이에게 빵 몇 개와 우유를 챙겨줬습니다. 이것만이라도 가져가. 그리고 정말 힘들면 꼭 도움을 요청해. 경찰서든 어디든 말이야. 네, 고맙습니다. 도윤이는 빵집을 나서며 뒤돌아봤어요. 최은자가 문 뒤에서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도윤이는 손을 흔들어 인사했어요. 다시 혼자가 된 도윤이는 거리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오래 도와줄 수 없다는 걸 이제 확실히 알겠어요. 결국 혼자 살아남아야 하는 거네요. 세상이 이렇게 어려운 곳인 줄 몰랐어요. 도윤이는 엄마의 목걸이를 꼭 쥐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도윤이는 새벽 5시에 일어나 신문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15살이 된 지금 그는 하루에 3가지 일을 했어요. 새벽에는 신문 배달, 오후에는 구두 닦기, 저녁에는 전단지 돌리기였습니다. 신문사 아저씨, 오늘도 150부 맞죠? 그래, 도윤아. 너 정말 성실하구나. 4년째 한 번도 빠뜨린 적이 없잖아. 네, 돈을 받는 일인데 당연히 책임져야죠. 도윤이는 무거운 가방을 어깨에 메고 자전거에 올랐어요. 추운 겨울 아침이었지만 이제 익숙해져서 춥다는 생각도 안 들었거든요.
신문 배달을 마치고 나면 도서관에 가는 게 도윤이의 일과였습니다. 중학교에 가지 못한 대신 독학으로 공부하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이제는 고등학교 과정까지 혼자 공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좋은 아침이네요, 김사서님. 도윤이는 60대의 김상철 사서에게 인사했어요. 김상철은 4년 전부터 도윤이를 지켜봐 왔습니다. 어린 나이에 혼자 공부하는 모습이 기특해서 여러모로 도움을 주고 있었어요. 도윤아, 어제 빌려준 수학책은 다 봤니? 네, 다 풀어봤어요. 그런데 이 문제가 좀 어려워서요. 김상철은 도윤이가 가리키는 문제를 살펴봤습니다. 아, 이건 2차 함수 응용 문제네. 이렇게 접근해 보자. X값을 구하려면 먼저 판별식을 이용해서. 정말 감사합니다, 사서님. 사서님이 아니었으면 혼자 공부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뭘 그런 걸 가지고 그러니? 너는 정말 대단한 아이야. 혼자서 여기까지 공부했잖아. 김상철은 진심으로 도윤이를 아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공부하는 모습이 대견했어요. 그런데 오늘은 뭔가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도윤이가 평소보다 어두운 표정을 짓고 있었거든요. 도윤아, 무슨 일 있니? 얼굴이 안 좋아 보인다. 사실은요, 사서님. 요즘 일자리를 구하기가 어려워졌어요. 경기가 안 좋다고 하루아침에 구두 닦기 일을 그만두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살아가려고? 전단지 돌리기랑 신문 배달만으로는 생활비가 부족하거든요. 방세도 올랐고요. 김상철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도윤이가 이런 어려움을 혼자 감당하고 있다는 게 안쓰러웠습니다. 그때였어요. 도서관 문이 열리면서 정장 차림의 중년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박재훈이라는 지역 유지였어요. 김사서님, 안녕하세요. 아, 박 사장님. 어서 오세요. 박재훈은 도서관에 책을 기증하기도 하고 지역사회에 기부도 많이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시선이 도윤이에게 머물렀어요. 저 친구가 누구인가요? 혹시 학교는 안 다니나? 아, 이 친구는 도윤이라고 하는데요. 혼자 독학하고 있어요. 박재훈의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독학이요? 정규 교육도 안 받고요? 요즘 그런 아이들이 문제가 되고 있던데. 사서님도 조심하셔야죠. 도윤이는 뭔가 이상한 기운을 느꼈어요. 저 사람이 자신을 곱게 보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박 사장님, 도윤이는 정말 성실한 아이예요. 공부도 열심히 하고요. 김상철은 도윤이를 감쌌지만 박재호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성실하다고요? 사서님, 요즘 이런 아이들이 도서관에서 자꾸 문제를 일으킨다고 하던데요.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한 아이들이 공공장소에서 말썽을 피우고 저는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어요. 도윤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박재훈은 도윤이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옷차림새부터 시작해서 신발, 가방까지 모든 걸 품평하는 듯한 시선이었습니다.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다고? 그런데 왜 학교는 안 다니지? 부모님은 뭐 하시고? 도윤이는 대답하기 어려웠어요. 자신의 사정을 설명하기에는 너무 복잡했거든요. 박 사장님,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죠. 김상철이 끼어들었지만 박재훈은 계속했습니다. 사서님, 전 이 지역의 안전을 생각해서 하는 말이에요. 이런 아이들이 도서관을 자꾸 이용하면 다른 시민들이 불편해할 수도 있거든요. 특히 제대로 된 가정 환경이 아닌 아이들은 더욱 조심해야 하고요. 도윤이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저도 시민이에요. 세금도 내고 있고요. 신문 배달하고 전단지 돌리면서 번 돈으로 생활하고 있다고요. 세금? 박재훈은 비웃었습니다. 그 푼돈 가지고 세금 낸다고? 진짜 세금은 우리 같은 사람들이 내는 거야.
너 같은 애들은 그냥 혜택만 받고 있는 거지. 박 사장님, 김상철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어요. 너무 심하시는 것 아닌가요? 도윤이는 정말 열심히 살고 있는 아이예요. 심한 게 아니라 현실이죠. 사서님도 좀 더 현실적으로 생각하세요. 이런 아이들한테 너무 잘해주면 나중에 문제가 돼요. 의존만 하게 되고 자립심도 없어지거든요. 박재우는 도윤이를 다시 한번 훑어봤습니다. 그리고는 김상철에게 속삭이듯 말했어요. 사서님, 저 아이 때문에 다른 학부모들이 불만을 제기하기 전에 선수를 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즘 학부모들이 예민하거든요. 김상철은 화가 났지만 참았습니다. 박재훈이 지역에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도윤이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분하고 억울했지만 어떻게 할 수 없었습니다. 박재훈이 나간 후 김상철이 다가왔습니다. 도윤아, 신경 쓰지 마. 저런 사람도 있는 거야. 하지만 사서님, 제가 정말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는 건가요? 천만에. 넌 누구보다 예의 바르고 성실한 아이야. 절대 그런 소리에 흔들리지 마. 그런데 며칠 후였습니다. 김상철이 도윤이를 따로 불렀어요.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도윤아, 미안한 얘기가 있어서 그러는데. 뭔가요, 사서님? 박 사장님이 구청에 민원을 넣었어. 도서관에서 신원이 불분명한 청소년이 계속 상주하고 있다고. 그래서 위에서 뭐라고 하나요? 당분간 내가 도서관 이용을 자제해달라고 하더라. 정말 미안해. 김상철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도윤이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4년 동안 다녔던 도서관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어디서 공부하죠? 집에는 책도 없고 공간도 좁은데. 정말 미안하다, 도윤아. 내가 더 도와주고 싶은데 어쩔 수 없네. 도윤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김상철 사서님을 곤란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김상철은 도윤이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도윤아, 하나만 기억해. 넌 절대 포기하지 마라. 배움이 너를 구할 거다. 지금은 어려워도 계속 공부해. 언젠가는 기회가 올 거야. 네, 사서님. 고맙습니다. 그동안 정말 많이 도와주셔서. 도윤이는 마지막으로 도서관을 둘러봤어요. 4년 동안 자신의 안식처였던 곳이었습니다. 이제 또 다른 길을 찾아야 했어요. 도서관을 나서는 도윤이의 뒷모습을 보며 김상철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세상이 왜 이렇게 냉혹한 걸까요? 저렇게 착하고 열심히 사는 아이를 왜 내몰아야 하는 건가요? 도윤이는 어두워진 거리를 걸으며 생각했어요. 정말 공부가 자신을 구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꿈일 뿐일까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김상철 사서님의 말을 믿고 싶었거든요. 배움이 너를 구할 거라는 그 말을요. 도윤이는 17살이 되어서야 처음으로 희망을 품었습니다. 2년 동안 모은 돈으로 작은 휴대폰 액세서리 가게를 차렸어요. 친구 정민호와 함께 시작한 사업이었습니다. 도윤아, 이번엔 정말 잘 될 것 같아. 요즘 휴대폰 케이스 장사가 돈이 된다더라. 민호야, 그러게 말이야. 2년 동안 모은 돈이니까 실패하면 안 되는데. 정민호는 도윤이보다 1살 많은 18살이었어요. 도윤이가 도서관에서 쫓겨날 때 유일하게 위로해준 친구였습니다. 둘은 작은 가게에서 열심히 일했어요. 도윤아, 너는 정말 대단해. 혼자서 이만큼 돈을 모으다니. 나는 부모님 도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겠더라. 뭘 그런 소리를 해. 민호야, 우리 둘이 힘을 합치면 뭐든 할 수 있어. 처음 한 달은 정말 잘 됐습니다. 매출도 꾸준히 올랐고 손님들의 반응도 좋았어요. 도윤이는 처음으로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이 케이스 어떠세요?
요즘 인기 많은 디자인이에요. 아, 예뻐라. 그런데 가격은 얼마니? 10,000원이에요. 품질도 좋고 튼튼해서 오래 쓰실 수 있어요. 손님들이 도윤이의 성실한 모습을 좋아했어요. 어린 나이에도 예의 바르고 책임감 있게 일하는 모습에 감동받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2달째부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정민호가 자주 늦게 오거나 아예 나오지 않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민호야, 어제 왜 안 나왔어? 연락도 안 되고. 아, 미안. 급한 일이 있어서 그랬어. 오늘은 열심히 할게. 급한 일이 뭔데? 우리 가게 일이 더 중요하잖아. 알겠어, 알겠어. 앞으로는 그런 일 없을 거야. 정민호의 대답은 성의 없었어요. 도윤이는 뭔가 불안한 느낌을 받았지만 친구를 믿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가게 금고에서 돈이 사라진 거예요. 민호야, 어제 매출 30만 원이 없어졌어. 혹시 내가 뭔가 알고 있니? 나는 모르는데 혹시 내가 잘못 세지 않았나? 아니야, 분명히 확인했어. 30만 원이 맞았어. 그럼 도둑이 든 건가? 정민호의 표정이 어색했어요.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도 않았고요. 도윤이는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민호가 그런 건 아닐까요? 하지만 친구를 의심하고 싶지 않았어요. 일주일 후 더 큰 문제가 터졌습니다. 정민호가 갑자기 사업을 그만두겠다고 했어요. 도윤아, 미안한데 나는 이제 못하겠어. 갑자기 왜? 우리 잘 되고 있잖아. 부모님이 대학 가라고 하셔서 그러면서 투자금도 돌려달라고 하시더라고. 투자금을 돌려달라고? 우리가 합의할 때는 그런 얘기 없었잖아. 그래도 부모님이 그러시니까 어쩔 수 없네. 100만 원만 돌려줘. 도윤이는 당황했어요. 갑작스러운 일이었거든요. 민호야, 지금 가게가 잘 되고 있는데 갑자기 그러면 어떡해? 혼자서는 운영하기 어려워. 그건 내가 알아서 해야지. 나는 더 이상 못하겠어. 정민호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냉정하고 무책임했습니다. 도윤이는 할 수 없이 100만 원을 주었어요. 그런데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며칠 후 정민호가 다시 나타났어요. 도윤아, 미안한데 돈이 더 필요해. 50만 원만 더 빌려줄 수 있니? 빌려달라고? 우리가 함께 번 돈인데 빌려달라고 해? 부모님이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하셔서 꼭 갚을게. 정민호는 간절한 표정을 지었어요. 도윤이는 고민했지만 결국 돈을 내주었습니다. 친구를 믿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그 후로 정민호는 연락이 끊어졌어요. 전화도 받지 않고 집에 찾아가도 없다고만 했습니다. 도윤이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자신이 사기를 당한 거라는 걸요. 결국 가게도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2년 동안 모은 전 재산 300만 원이 순식간에 사라진 거예요. 도윤이는 다시 길거리에 나앉게 됐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왜 저한테만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는 걸까요? 그때 박명희의 목소리가 머릿속에서 울려 퍼졌어요. 6년 전 집에서 쫓겨날 때 들었던 그 말이었습니다. 역시 넌 실패할 운명이야. 내 엄마처럼 불행하게 살다가 끝날 거야. 그 말이 맞는 것 같았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계속 실패만 반복하는 자신이 한심했습니다. 정말 저는 실패할 운명인 건가요?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없는 건가요? 도윤이는 작은 고시원 방에 혼자 앉아 울고 있었어요. 17살 소년에게는 너무 큰 좌절이었습니다. 믿었던 친구에게 배신당한 충격도 컸고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짐을 정리하다가 오래된 책갈피에서 편지 한 장을 발견했어요. 아버지의 글씨였습니다. 언제 쓴 건지도 모르는 편지였어요. 도윤이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도윤아, 아빠가 이 편지를 쓰는 건 내가 언젠가 힘든 시간을 보낼 것을 알기 때문이야. 인생은 원래 어려운 거란다. 특히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는 더욱 그렇지. 하지만 포기하면 안 돼. 내가 어디에 있든 어떤 상황에 있든 끝내 이겨내거라. 아빠는 내가 강한 아이라는 걸 알고 있어. 엄마의 그 강인함을 물려받았거든. 힘들어도 계속 걸어가렴. 언젠가는 반드시 좋은 날이 올 거야. 사랑한다, 우리 아들. 도윤이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져 내렸어요. 하지만 이번엔 절망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눈물이었어요. 아빠, 저 정말 힘들어요. 친구한테 배신당하고 돈도 다 잃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아빠 말처럼 포기하지는 않을게요. 도윤이는 편지를 가슴에 꼭 안았어요. 그리고 엄마의 목걸이도 꺼내서 목에 걸었습니다. 아빠와 엄마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번에는 다를 거예요. 더 조심하고 더 현명하게 살 거예요. 누구도 믿지 말고 오직 제 힘으로만 살아갈 거예요. 도윤이는 눈물을 닦고 일어났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17살이지만 어른처럼 단단해 보였습니다. 이제 정말 혼자서 살아가야 한다는 걸 받아들인 거예요. 다시 시작할 거예요. 이번엔 누구에게도 속지 않고 오직 제 실력만으로 살아갈 거예요. 아빠가 말씀하신 대로 끝까지 이겨낼 거예요. 창문 밖으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도윤이는 새로운 하루를 맞이할 준비를 했어요. 이제 정말 다른 사람이 될 거라고 다짐하면서요. 도윤이는 작은 고시원 방에서 아버지의 편지를 다시 읽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가는 시간이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네온사인들이 깜빡거리고 있었습니다. 아빠, 정말 힘들어요. 어떻게 이겨내야 할지 모르겠어요. 도윤이는 편지를 가슴에 안으며 중얼거렸어요. 그런데 문득 예전 기억들이 하나씩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떠오른 건 이모님이었어요. 11살 때 길거리에서 굶주리고 있을 때 따뜻한 빵과 우유를 건네주셨던 그분이요. 애야, 천천히 먹어. 체하면 안 되니까. 이모님, 정말 고맙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따뜻한 분도 계시는군요. 이모님의 미소가 선명하게 기억났어요. 그분은 도윤이를 며칠밖에 도와주지 못했지만 그때의 온기는 지금도 남아 있었습니다. 만약 이모님이 없었다면 그때 정말 어떻게 됐을까요? 그리고 김상철 사서님도 떠올랐습니다. 4년 동안 도서관에서 공부할 수 있게 도와주셨던 분이에요. 도윤아, 넌 절대 포기하지 마라. 배움이 너를 구할 거다. 사서님, 저 같은 애한테 왜 그렇게 잘해주세요? 너는 정말 대단한 아이야. 이런 환경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공부하잖아. 김상철 사서님의 격려 덕분에 혼자서도 고등학교 과정까지 공부할 수 있었어요. 만약 그분이 없었다면 지금의 도윤이도 없었을 거예요. 또 다른 기억도 떠올랐습니다. 13살 때 아파서 쓰러졌을 때 도와준 할머니가 있었어요. 세탁소를 운영하시는 박순이 할머니였습니다. 애야, 얼굴이 왜 이렇게 빨개? 열이 나는 것 같은데. 할머니, 괜찮아요. 조금 어지러울 뿐이에요. 괜찮긴 뭘 괜찮아. 들어와서 좀 쉬어. 약도 먹고. 박순이 할머니는 도윤이를 세탁소 안으로 데려가서 해열제를 주고 죽을 끓여주셨어요. 하루 종일 돌봐주시더니 열이 내릴 때까지 곁에 있어 주셨거든요. 할머니, 정말 고맙습니다. 저 같은 애한테 이렇게까지 해주시다니. 뭘 고맙긴. 우리 손자뻘인데 당연한 거지. 세상에 혼자 사는 애가 어디 있어. 그때 할머니가 해주신 따뜻한 죽 맛이 아직도 기억났어요. 그리고 15살 때 일했던 철공소 사장님도 있었습니다.
엄한 분이었지만 도윤이가 밤늦게 공부하는 걸 알고 배려해 주셨어요. 도윤아, 너무 무리하지 마. 몸 상하면 안 돼. 사장님 괜찮아요. 저는 젊으니까요. 젊다고 다 되는 게 아니야. 건강이 제일 중요한 거야. 철공소 사장님은 도윤이가 아플 때마다 일찍 들어가라고 하셨어요. 심지어 월급도 깎지 않으시고요. 이런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예요. 혼자 힘으로만 살아온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의 도움이 있었던 거죠. 도윤이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세상이 모두 차가운 건 아니라는 걸요. 물론 새엄마처럼 냉정한 사람도 있고 정민호처럼 배신하는 친구도 있었지만 반대로 따뜻한 사람들도 많았어요. 세상은 정말 복잡한 곳이네요. 나쁜 사람만 있는 것도 아니고 좋은 사람만 있는 것도 아니고. 도윤이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그동안 힘든 일만 생각하느라 고마웠던 일들을 잊고 있었던 거예요. 저도 언젠가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은자 이모님처럼 굶주린 아이에게 따뜻한 밥을 주고 김상철 사서님처럼 공부하고 싶어하는 아이를 도와주고 싶어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제가 성공해야겠죠? 도윤이는 다시 일어설 결심을 굳혔습니다. 이번엔 정말 다를 거예요. 더 신중하게, 더 현명하게 살아갈 거예요. 다음 날 새벽 도윤이는 일자리를 찾아 나섰습니다. 여러 곳을 다녀본 결과 작은 플라스틱 공장에서 일할 기회를 얻었어요. 공장장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힘든 일이라도 괜찮아요. 그래, 나이는 어리지만 정신머리는 똑바른 것 같네. 한 달만 해보자. 네, 감사합니다. 꼭 잘해보겠습니다. 공장 일은 정말 힘들었어요. 하루 10시간씩 서서 작업해야 했거든요. 하지만 도윤이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돈을 벌 수 있다는 게 감사했어요. 그리고 저녁에 집에 돌아가서는 컴퓨터로 프로그래밍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미래에는 컴퓨터가 중요해질 거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제부터는 정말 새로운 시작이에요. 과거의 실패는 교훈으로 삼고 앞으로는 더 똑똑하게 살아갈 거예요. 도윤이는 낡은 프로그래밍 책을 펼치며 다짐했어요. 엄마, 아빠, 그리고 저를 도와주셨던 모든 분들이 자랑스러워할 만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도윤이는 28살이 되어 실리콘밸리의 작은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벽에는 여러 개의 모니터가 걸려 있었고 책상 위에는 수많은 개발 서적들이 쌓여 있었어요. 10년 동안 혼자 공부한 프로그래밍 실력이 드디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제임스, 이 앱 정말 대단한데요? 사용자가 벌써 100만 명을 넘었어요. 믿을 수 없어요, 도윤. 단 3개월 만에 이런 성과라니. 당신이 만든 번역 앱이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어요. 제임스 윌슨은 도윤이의 사업 파트너였습니다. 실리콘밸리에서 20년 경력을 가진 베테랑 투자자였어요. 처음엔 한국에서 온 젊은 개발자를 반신반의했지만 이제는 완전히 믿고 있었습니다. 정말 꿈만 같아요. 17살에 사기당해서 모든 걸 잃었을 때는 상상도 못했거든요. 그때 포기하지 않길 잘했네요. 도윤은 손목에 찬 목걸이를 만지작거렸어요. 엄마의 유품인 그 목걸이는 이제 팔찌로 만들어서 항상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제가 해냈어요. 정말 해냈어요. 그때 사무실 문이 열리며 급한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벤처캐피털 회사 대표인 마크 데이비스였어요. 도윤, 축하해요. 골드만삭스에서 2억 달러 투자 제안이 왔어요. 2억 달러요? 정말인가요? 네, 확실해요. 당신 회사 가치를 10억 달러로 평가했어요. 이제 진짜 유니콘 기업이 되는 거예요. 도윤이는 믿어지지 않았어요. 11살에 집에서 쫓겨나
길거리를 헤매던 그 아이가 이제 글로벌 기업의 CEO가 된 거예요. 감사합니다, 마크. 하지만 조건을 좀 봐야겠어요. 너무 성급하게 결정하고 싶지 않거든요. 현명한 판단이에요. 천천히 검토해 보세요. 하지만 이런 기회는 흔하지 않다는 것도 알아두세요. 그날 밤 도윤이는 혼자 사무실에 남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창밖으로는 샌프란시스코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정말 여기까지 온 건가? 아직도 꿈만 같아요. 5년 후 도윤의 회사 퓨처링크는 전 세계 30개국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글로벌 기업이 되었습니다. 인공지능 번역 기술로 언어 장벽을 허무는 혁신적인 서비스였어요. 도윤은 포브스가 선정한 35세 이하 영향력 있는 인물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CEO님, 한국 시장 진출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직원들이 궁금해하고 있어요. 이제 때가 된 것 같아요, 사라. 한국은 제가 태어난 곳이니까 특별히 신경 써서 준비하고 싶거든요. 사라 김은 도윤의 비서였습니다. 한국계 미국인으로 도윤의 한국 진출 계획을 도와주고 있었어요. 한국 시장 조사 보고서를 준비해 놨어요. 그런데 좀 흥미로운 내용이 있어서요. 어떤 내용인가요? 한국의 주요 경쟁사들을 조사하다 보니까 대기업 중에 우리와 비슷한 서비스를 준비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 회사 임원진 명단을 보면 아실 만한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사라가 건넨 자료를 받아든 도윤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 명단에서 충격적인 이름을 발견했거든요. 박민준? 이 사람이 누구죠? 그 회사 전략 기획실장이에요. 나이는 30세이고 서울대 경영학과를 나왔다고 되어 있어요. 혹시 아시는 분인가요? 도윤이의 손이 떨렸어요. 박민주는 새엄마의 아들이었거든요. 17년 전 자신을 집에서 내쫓을 때 새엄마가 그렇게 아끼던 그 아들 말이에요. 네,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어렸을 때 잠시 함께 살았던 적이 있거든요. 그럼 더 좋겠네요. 아는 사이라면 한국 진출이 더 수월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협력할 기회도 있을 테고요. 사라는 밝게 웃었지만 도윤이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박민준이 어떤 사람으로 자랐을까? 17년 전 그 집 분위기를 생각하면 별로 좋은 기대는 되지 않았습니다. 사라, 그 회사에 대해서 더 자세히 조사해 주세요. 특히 박민준이라는 사람의 경력과 평판에 대해서요. 알겠어요. 며칠 안에 보고서 드릴게요. 그런데 CEO님, 표정이 안 좋아 보이는데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그냥 옛날 생각이 나서 그래요. 며칠 후 사라가 가져온 보고서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박민주는 겉으로는 성공한 엘리트 임원이었지만 내부적으로는 여러 문제가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CEO님, 이 사람에 대한 평가가 좀 엇갈리네요. 외부적으로는 성과가 좋아 보이지만 내부 직원들 사이에서는 평이 별로 좋지 않아요. 어떤 문제인가요? 권위적이고 오만하다는 평이 많아요. 특히 자신보다 약한 사람들에게는 매우 차갑게 대한다고 하고요. 반면에 위 사람들에게는 아첨을 잘한다는 얘기도 있어요. 도윤이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역시 그 집 아들답네요. 새엄마의 성격을 그대로 닮았나 보군요. 게다가 요즘 그 회사가 우리 기술을 베끼려고 한다는 첩보도 있어요. 불법적인 방법을 써서라도 우리 기술을 빼내려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정말인가요? 확실한 정보인가요? 아직 확실하지는 않지만 여러 루트에서 비슷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조심해야 할 것 같아요. 도윤이는 팔찌를 만지작거렸어요. 17년 만에 그들과 다시 마주치게 될 줄이야. 이번엔 상황이 완전히 다르네요. 사라, 한국 진출 계획을 앞당겨요. 그리고 그 회사와는 절대 협력하지 말고 오히려 경쟁 상대로 생각하고 준비해요. 알겠어요. 그런데
왜 갑자기 태도가 바뀌신 건가요? 제게는 17년 전부터 정산할 일이 있거든요. 도윤이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이제 누가 더 성공했는지 보여줄 때가 온 거예요. 도윤이는 서울 강남구 한 호텔의 대형 컨퍼런스 홀에 서 있었습니다. 퓨처링크의 한국 진출 발표회였어요. 300여 명의 기업인들과 기자들이 참석한 공식적인 자리였습니다. 손목에는 여전히 엄마의 목걸이로 만든 팔찌가 있었어요. CEO님, 준비되셨나요? 곧 시작해야 할 시간이에요. 네, 사라. 준비됐어요. 17년을 기다린 순간이니까요. 도윤이는 무대 위에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홀 안이 조용해졌어요. 참석자들이 모두 그를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퓨처링크 창업자이자 CEO인 한도윤입니다. 먼저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는 한국 시장에 진출한다는 소식을 전하려고 합니다. 도윤이는 차분하게 발표를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의 시선은 객석 한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박명희와 박민준이 앉아 있었거든요. 17년 만에 보는 그들의 모습이었어요. 저는 어려서부터 한국에서 자랐습니다. 쉽지 않은 환경이었지만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특히 어려운 시절에 저를 도와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박명희는 무대 위에 도윤이를 보며 어디서 본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확신하지는 못했습니다. 17년이라는 시간이 11살 소년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꿔놓았거든요. 민준아, 저 사람이 누구 같지 않니?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모르겠는데요, 엄마. 그냥 평범한 CEO 아닌가요? 박민준은 관심 없다는 듯 대답했어요. 그런데 도윤이가 손목의 팔찌를 만지작거리는 순간 박명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 목걸이가 너무나 익숙했거든요. 설마 그럴 리가 없겠지만 혹시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도윤이는 발표를 마치고 무대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직접 박명희와 박민준이 앉은 테이블로 걸어갔어요. 홀 안의 모든 사람들이 그의 움직임을 지켜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준 실장님이시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디서 만났나요? 오래전에 잠시 인연이 있었어요. 그때는 서로 너무 어려서 기억 못하실 수도 있겠지만요. 도윤이는 박명희를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이미 도윤이가 누구인지 눈치채고 있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물잔을 들더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혹시 박명희 여사님이시죠? 저는 한도윤이라고 합니다. 박명희의 얼굴에서 혈색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모든 게 확실해졌거든요. 손에 들고 있던 물잔이 떨어져 바닥에 깨졌습니다. 설마 도윤이니? 네, 맞습니다. 17년 만이네요. 박민준은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엄마와 이 CEO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알 수 없었거든요. 엄마, 이분이 누구세요? 왜 이렇게 놀라시는 거예요? 민준아, 이분은 내 형이야. 형이라고요? 무슨 소리예요? 박민준은 더욱 당황했습니다. 자신에게 형이 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도윤이는 차분하게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17년 전 저는 11살이었어요. 아버지가 재혼하신 후 이분과 함께 살았죠. 그런데 아버지가 출장 가신 사이에 집에서 쫓겨났어요. 갈 곳도 없는 아이를 말이에요. 그때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어. 박명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변명했지만 도윤이는 계속했습니다. 어쩔 수 없다고요? 11살 아이에게 역시 넌 실패할 운명이라고 말씀하신 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나요? 박명희는 고개를 숙였어요. 변명할 말이 없었습니다. 17년 전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거든요.
박민주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모르는 형이 있었고 그 형이 어린 나이에 집에서 쫓겨났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된 거예요. 엄마, 정말인가요? 제가 모르는 형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왜 말씀 안 해주신 거예요? 미안해, 민준아. 엄마가 잘못했어. 박명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도윤이는 더 차가운 사실을 말했어요. 사과로 끝날 일이 아니에요. 박민준 실장님, 당신이 최근에 우리 회사 기술을 불법적으로 빼내려고 시도했다는 걸 알고 있어요. 뭐라고요? 그런 일은 없었는데요. 증거가 있나요? 물론 있죠. 도윤이는 태블릿을 꺼내서 화면을 보여줬어요. 거기에는 박민준이 해커들과 접촉한 증거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메일 기록, 통화 녹음, 계좌 이체 내역까지 모든 게 있었어요. 이건 어떻게 구한 거예요? 합법적인 방법으로 수집한 자료예요. 이미 검찰에 고발장도 제출한 상태고요. 박민준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자신의 비리가 모두 드러난 거예요. 그렇게 자신만만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도윤이, 제발 용서해줘. 엄마가 잘못했어. 무릎 꿇고 빌게. 박명희는 실제로 도윤이 앞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홀 안의 모든 사람들이 이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기자들은 카메라 셔터를 눌러댔고요. 일어나세요, 박 여사님. 이건 복수가 아니라 정의예요. 잘못한 사람이 그에 맞는 대가를 치르는 거죠. 복수라면 17년 전에 했어야 했어요. 도윤이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담담했어요. 그런데 형님, 저는 정말 몰랐어요. 엄마가 그런 일을 하셨는지. 박민준이 간청했지만 도윤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는 게 죄가 아니에요. 하지만 불법을 저지른 건 다른 문제죠. 당신은 당신대로 책임져야 해요. 그때 보안 요원들이 나타났어요. 검찰에서 파견된 수사관들이었습니다. 박민준 씨 산업기밀 유출 혐의로 동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님, 도와주세요. 저는 정말 어쩔 수 없었어요. 박민준이 끌려가면서 도윤이에게 애원했지만 소용없었어요. 도윤이는 무표정하게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박명희는 여전히 바닥에 무릎 꿇고 있었어요. 17년 전의 오만한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도윤아, 정말 미안해. 내가 정말 잘못했어. 그때 너를 그렇게 대한 게 평생 후회돼. 후회는 그때 하셨어야죠.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뭐가 달라지나요? 도윤이는 박명희를 내려다봤습니다. 하지만 눈빛에는 증오보다는 연민이 있었어요. 일어나세요. 이제 우리는 남남이니까. 앞으로 서로 신경 쓰지 말고 살아요. 도윤이는 등을 돌려 홀을 나갔습니다. 그의 뒷모습을 보며 박명희는 울음을 터뜨렸어요. 17년 전 자신이 저지른 일의 결과를 이제야 깨닫게 된 거였습니다. 홀 밖으로 나온 도윤이는 깊게 숨을 쉬었어요. 17년간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응어리가 풀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사라가 다가와서 물었어요. CEO님,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이제 정말 자유로워진 기분이에요. 도윤이는 손목의 팔찌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저 제대로 해냈죠? 복수가 아니라 정의로 말이에요. 박민준이 구속된 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도윤이는 서울 강남의 자신의 사무실에서 한 통의 전화를 받고 있었어요. 상대방은 박명희의 지인이었습니다. 한 대표님, 정말 죄송합니다. 이런 부탁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무슨 일인지 말씀해 보세요. 명희 씨가 많이 아프세요. 병원비도 없고 민준이까지 감옥에 있어서 완전히 혼자가 됐거든요. 그래서 혹시 도와주실 수 있을까 해서요. 도윤이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17년 전 그를 내쫓았던 그 사람을 도와달라는 부탁이었어요. 어떤 병인가요? 위암 3기래요. 수술비만 해도 1,000만 원이 넘는데 그럴 돈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병원에서는 빨리 수술하지 않으면 위험하다고 하는데. 알겠습니다. 병원비는 제가 부담하겠어요. 정말인가요? 고맙습니다, 대표님. 명희 씨도 정말 고마워할 거예요. 조건이 있어요. 절대 제가 도와준다는 걸 본인에게는 말하지 마세요. 익명으로 도움받는다고만 하세요. 그 이유가 뭔가요? 자존심 상하실 것 같아서요. 서로 편하게 지내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전화를 끊은 후 도윤이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왜 자신이 이런 선택을 하는지 스스로도 신기했습니다. 분명 미워할 수도 있는 사람인데 말이에요. 그때 문득 어린 시절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13살 때 만났던 한 할아버지의 말씀이었어요. 공원에서 하룻밤을 새우며 만난 노숙자 할아버지였는데 그분이 해주신 말이 지금도 기억났습니다. 얘야, 미움으로는 살 수 없단다. 미움은 독과 같아서 결국 자기 자신을 해치게 돼. 용서하라는 게 아니야. 그냥 놓아버리라는 거지. 할아버지, 그런데 너무 억울해요. 왜 저만 이런 일을 당해야 하나요? 억울하다고 해서 미워하면 내가 더 힘들어진다. 차라리 그 에너지를 다른 데 쓰는 게 낫지 않을까? 그때는 무슨 말인지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알 것 같았습니다. 미움에 매달려 있으면 정작 중요한 일들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다음 날 도윤이는 직원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새로운 프로젝트에 대한 발표를 하려고 했어요. 사라, 그리고 모든 직원 여러분. 오늘 중요한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새로운 사업 분야에 진출하는 건가요? 사업이라기보다는 사회공헌 활동이에요. 희망인재재단을 설립하려고 합니다. 재단이요? 어떤 일을 하는 재단인가요? 가정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을 지원하는 재단이에요. 특히 부모님이 안 계시거나 가족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이들 말이에요. 교육비, 생활비, 그리고 무엇보다 꿈을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어요. 정말 좋은 아이디어네요. 그런데 갑자기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신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그런 도움이 필요했거든요. 다행히 좋은 분들을 만나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지만 아직도 그런 아이들이 많아요. 더 이상 길거리에서 우는 아이들을 보고 싶지 않아요. 도윤이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직원들도 그의 진정성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얼마 정도의 예산을 생각하고 계시나요? 처음에는 100억 원 정도로 시작해 볼게요. 매년 50억씩 추가 지원할 계획이고요. 와, 정말 큰 규모네요. 그런데 CEO님께서 직접 관리하실 건가요? 네, 제가 직접 아이들을 만나고 싶어요. 그래야 진짜 필요한 게 뭔지 알 수 있을 것 같거든요. 3개월 후 희망인재재단이 정식으로 설립됐습니다. 서울 강북에 있는 작은 건물을 개조해서 아이들이 공부하고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어요. 첫 번째로 20명의 아이들이 입주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한도윤이라고 해요. 앞으로 여러분과 함께 지낼 거예요. 도윤이는 아이들 앞에서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11살부터 16살까지 다양한 나이의 아이들이었어요. 모두 어려운 환경에서 온 아이들이었습니다. 아저씨, 여기서 정말 공부할 수 있어요? 돈 안 내도 돼요? 12살 소녀 지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물론이지. 공부하고 싶은 만큼 다 할 수 있어. 그리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정말요? 저는 프로그래머가 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14살 소년 준호가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당연히 가능해. 내가 직접 가르쳐 줄게. 사실 나도 너희 나이 때 혼자 프로그래밍을 배웠거든. 아이들의 얼굴에 희망이 피어났어요.
도윤이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벅찼습니다. 17년 전 자신의 모습이 겹쳐 보였거든요. 그날 밤 도윤이는 재단 숙소에서 아이들과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가족 같은 분위기였어요. 아저씨, 왜 저희를 도와주는 거예요? 아무 대가도 없이요. 지수가 궁금하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나도 어렸을 때 너희들처럼 도움이 필요했거든. 그때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 이제는 내가 도울 차례인 것 같아서. 그럼 아저씨도 부모님이 안 계셨어요? 11살 민수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응, 엄마는 일찍 돌아가셨고 아빠도 없어. 그래서 너희 마음을 잘 알 것 같아. 아이들은 도윤이가 자신들과 비슷한 경험을 했다는 걸 알고 더욱 친근감을 느꼈어요. 아저씨, 그럼 지금은 행복하세요? 준호가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응, 지금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인 것 같아. 너희들 같은 친구들을 만날 수 있어서 말이야. 그날 밤 도윤이는 재단 사무실에 혼자 남아 있었어요. 벽에 걸린 사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 엄마와 아빠와 함께 찍은 유일한 가족 사진이었어요. 엄마, 아빠, 제가 드디어 찾았어요. 제가 정말 하고 싶었던 일을요. 복수도 아니고 성공도 아니었어요. 바로 이거였어요.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말이에요. 도윤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라 기쁜 눈물이었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며 지수가 들어왔어요. 아저씨, 아직 안 주무세요? 지수야. 잠이 안 와? 네, 너무 신기해서요. 진짜 꿈만 같아요. 여기서 공부할 수 있다는 게. 지수는 도윤이 옆에 앉았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저씨, 저희가 꼭 성공해야 하나요? 성공이 뭔지 모르겠어. 너희가 행복하면 그게 성공인 것 같아. 남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면 더 좋고, 저도 아저씨처럼 나중에 다른 아이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도윤이는 지수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분명히 그럴 수 있을 거야. 너는 정말 착한 아이니까. 다음 날 아침 도윤이는 아이들과 함께 아침 식사를 했습니다. 왁자지껄한 소리가 식당에 가득했어요. 누군가는 수학 숙제 얘기를 하고 또 누군가는 어제 본 영화 얘기를 했습니다. 평범하지만 따뜻한 일상이었어요. 도윤이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게 바로 진짜 복수였어요. 미움으로 갚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갚는 것. 자신이 받은 상처를 다른 사람들이 받지 않도록 막아주는 것. 그게 진짜 승리였습니다. 아저씨, 오늘 뭐 할 거예요? 준호가 물었어요. 너희들과 함께 공부하고, 함께 놀고, 함께 꿈을 키우는 거지. 그게 내가 가장 하고 싶은 일이거든. 도윤이의 대답에 아이들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재단 건물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17년 전 길거리에서 울고 있던 11살 소녀는 이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대신 20명의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어른이 되어 있었어요. 이것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복수였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댓글,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 소중한 댓글 하나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